긴급 속보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고위 외교관의 망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새벽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추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10년간 50억 달러가 넘는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증언이. 독일 경찰은 북한 대사관 측에 강력 항의했으나 북한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폭로하려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현철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3년 11월 베를린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샤를로텐부르크 외곽의 낡은 건물 3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 무역대표부 산하 비밀금융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엔 암호화된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347만 유로 위조담배 거래 수익, 128만 달러 히토류 밀수 대금, 591만 달러 암호화폐 환전액.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존엄의 통치자금 담당자. 사람들은 저를 김정은의 금고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당에서 인정받아 해외 파견을 나왔죠. 처음엔 영광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달 지출 내역을 보고 있었어요. 평양 만수대지구, 고급 빌라, 건설비 280만 유로, 최고 간부 자재 스위스 유학비 95만 유로, 특권층 명품 구매, 대금 170만 유로. 인민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평양 특권층의 사치품이 되고 있었어요. 봤습니다. 베를린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걸 말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감시당했어요. 점심을 먹을 때도 누군가 지켜봤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갈 때도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보위부 요원 최강호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냉혹한 남자였어요. 그는 제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평양에 있었어요. 사실상 인질이었습니다. 제가 배신하지 못하게 하는 담보였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진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내 박선희와 아들 리준호였습니다. 준호는 12살이었어요. 3년 전 평양을 떠날 때 9살이었는데 이제 많이 컸겠죠. 마지막 통화가 2주 전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아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 폴더를 열었어요. 진짜 장부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통치자금 전체 규모 추정 50억 달러. 해외 비밀 계좌 127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전 세계에 분산 보관돼 있었어요. 이 자료가 세상에 나가면 북한 정권이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족도 위험해질 거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강호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리 참사 아직도 일하시오? 네, 동무. 마무리 중입니다. 수고하시오. 원수님 은덕이십니다. 그가 제 책상을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소.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건강 챙기시오. 조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시니.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문자였어요. 리현철 동무. 다음 주 귀국 명령. 새로운 임무 부여 예정. 귀국 명령. 두 글자가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는 사상 검증을 받습니다. 고문과 신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동료가 그렇게 사라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귀국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탈출을 시도할 것인가?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제가 탈출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그들도 끝이었습니다. 배신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평생 감시당하며 살아야 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싸워야 했어요. 이 부패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가족을 구해야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USB를 꺼내 비밀 폴더를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127개 계좌 목록, 5년간 거래 내역, 해외 부동산 명단, 무기 거래 증거,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USB를 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폭탄이었어요. 이것이 제 목숨을 지키는 무기가 될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편안히 잠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죽음이냐 자유냐. 책상 모서리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누군가 발견하길 바라며 과학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생명을 죽이고 있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USB를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어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베를린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신경과민이었을까요? 작은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대표부에서 제공한 곳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체제를 위해서인가? 가족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서인가? 어릴 적 꿈이 떠올랐습니다. 경제학자가 되어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던 순수한 소년. 하지만 지금은 독재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사가 됐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독일 국제방송 한국어 채널이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습니다. 북에선 남조선이라고 불렀어요. 미제의 괴뢰 정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해외에서 보며 알게 됐습니다. 남한은 달랐어요.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번영했습니다. 무엇보다 동포를 버리지 않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고. 거기라면 저를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제게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귀국까지 6일. 선택까지 6일.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 이마엔 주름. 45세였지만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리현철, 너는 할 수 있어. 살아남아야 해. 가족을 구해야 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조깅복 속에 USB를 숨겼어요. 이제 이것은 제 몸과 하나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6일 후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베를린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가 제 정신을 깨웠어요. 자유를 향한 코드명 한강 작전. 제 탈출 작전명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강을 보는 날이 올까요? 자유로운 한국의 강물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국은 체제가 아니야. 인민이야. 그리고 진실이야. 6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이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이 자유롭게 신문을 읽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무엇을 보는지 검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유가 당연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숨쉬듯 누린 권리. 하지만 저에겐 그것이 꿈이었어요. 대표부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앞에서 경비 검색을 받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몸을 수색당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최강호가 다가왔어요. 리 참사, 오늘 저녁 회의가 있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귀국 인원 최종 점검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참석하시오. 알겠습니다, 동무. 최강호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도 숫자와 씨름해야 했어요. 스위스 은행에서 200만 유로를 이체하는 거래였습니다. 김정은의 딸 교육비 명목이었어요. 클릭했습니다. 거래 완료.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거래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11월의 베를린은 쌀쌀했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인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어린 딸을 안고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준호를 그렇게 안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VPN을 켜고 암호화 메신저를 열었어요.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단체가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고려 중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안전한 통화 가능한가요?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독일 번호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나만 억양이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지훈입니다. 탈북자 지원 활동가입니다. 저는 이현철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베를린 시내 공중전화입니다. 30분 후 알렉산더 광장분수대 앞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가야 할까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귀국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분수대 앞에 섰습니다. 5분을 기다렸어요.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 안경을 낀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리현철 씨입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지훈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많이 긴장하셨죠? 네. 처음이라. 이해합니다. 저도 탈북자 출신입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10년 전에 중국 거쳐 한국 갔습니다. 지금은 독일에서 IT 일하면서 탈북자 돕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주일 후 평양 귀국 명령 받았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시간이 없네요. 네. 하지만 제 가족이 평양에 있죠? 아내와 아들입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리현철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평양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당하고 아마 처형될 겁니다. 그럼 선택은 하나예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리현철 씨가 살아야 가족도 구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북한 기밀 같은 거? 있습니다. 김정은 통치자금 관련 자료요. 지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더욱 살아야 합니다. 그 자료가 무기예요. 지훈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가 북한 대표부죠. 그리고 여기가 한국 대사관. 직선거리로 8km입니다. 손가락이 지도를 따라 움직였어요. 새벽 시간이 좋아요. 사람 적고 어두우니까.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합니다. 리현철 씨 평소 운동하세요? 아침 조깅 가끔 합니다. 완벽해요. 조깅하는 척하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준비하면 가능해요. 제가 차 준비하고 루트 만들게요. 3일 후 새벽 어때요?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훈이 명함을 건넸어요. 이 번호로만 연락하세요. 암호화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부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업무를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3일 후면 탈출입니다. 저녁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귀국 예정자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강호가 명단을 읽었어요. 리현철 참사. 다음 주 화요일 평양행 비행기 탑승.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시오. 당에서 중요한 임무 맡기실 거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어요.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도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깅복을 입었어요. 평소처럼 공원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루트를 바꿨어요. 한국 대사관 방향으로.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경로를 외웠어요. 8km. 전력으로 뛰면 40분. 하지만 차를 타면 20분이었습니다.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곳이 자유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며 결심을 굳혔어요. 2일 후면 탈출입니다.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48시간. 2880분. 172,800초. 점심시간에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준비됐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오케이. 조깅 루트대로 가세요. 3.2km 지점에서 검은색 폭스바겐 대기. 번호판 BKH 7732점.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 새벽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숙소에서 짐을 쌌습니다. 배낭 하나뿐이었어요. 조깅복, 운동화, USB 여권, 현금 2,000유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살아야 해. 살아서 너를 구해야 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돌아갈게.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6시간 후면 탈출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내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준호와 선희가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걸으며 웃었어요. 아빠, 여기 좋다. 그래, 좋지.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현실이 될 꿈.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조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리현철 너는 할 수 있어. 반드시 살아남아. 배낭을 맸습니다. USB를 속옷 안쪽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새벽 4시 30분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얼굴을 베었어요. 평소처럼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평소 루트로 나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1km 지점을 지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2km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루트를 바꿔야 했어요. 오른쪽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질주가 시작됐어요. 오른쪽 골목으로 꺾는 순간 속도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조깅이 아니었어요. 전력 질주였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5km 지점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어요. 쓰레기통과 자전거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발을 조심해야 했어요. 뒤에서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발각된 겁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더 빨리 더 빨리. 3km 지점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폭스바겐이 거기 있어야 했어요. 100m 앞에 차가 보였습니다. 번호판 BKH 7732점 맞았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옆 건물 벽에 총알이 박혔어요. 시멘트 가루가 튀었습니다. 새벽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50m. 차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손짓했어요. 30m. 다시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탕. 제 바로 옆 바닥에 총알이 박혔어요. 10m. 뛰어올랐습니다. 차 안으로 몸을 던졌어요. 지훈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급출발했어요. 뒤에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탕탕탕. 뒷유리가 산산이 깨졌습니다. 최강호가 차에 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다른 요원 2명도 함께였어요. 지훈이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뒷좌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대사관까지 5km입니다. 지훈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뒷차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총구가 나왔어요. 연발 사격이었습니다. 총알이 차체를 관통했어요. 제 팔에 유리 파편이 박혔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지훈이 그대로 돌진했어요. 다른 차들이 급정거하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4km 남았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양옆에 주차된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며 떨어져 나갔어요. 뒷차도 쫓아왔지만 차체가 더 커서 힘들어했습니다. 조금씩 거리가 벌어졌어요. 3km. 큰 길로 다시 나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최강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총을 겨눴어요. 탕탕.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독일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2km. 앞에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1km. 뒷차가 옆으로 붙었습니다. 차체끼리 부딪혔어요. 끼익. 우리 차가 휘청거렸습니다. 지훈이 핸들을 꺾어 뒷차를 밀어냈어요. 뒷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왔어요. 500m. 대사관 정문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400m. 최강호가 차에서 몸을 내밀었습니다. 권총을 양손으로 잡고 조준했어요. 탕탕탕. 우리 차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펑. 차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지훈이 필사적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했어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대사관까지 200m 남았어요. 뛰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지훈도 따라 나왔어요. 우리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최강호와 요원들도 차에서 내렸어요. 리현철, 너 죽었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탕. 제 바로 옆 바닥에 총알이 박혔어요. 150m. 대사관 경비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m. 지훈이 비틀거렸어요. 어깨에서 피가 났습니다. 총을 맞았어요. 계속 가요. 지훈이 저를 밀었습니다. 60m. 대사관 철문이 열렸어요.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총 내려. 한국 경비병이 북한 요원들에게 소리쳤어요. 40m. 최강호가 마지막 총알을 쐈습니다. 탕. 그 총알이 지훈의 등을 맞았어요. 지훈이 쓰러졌습니다. 지훈 씨.
뒤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비병이 달려와 저를 끌었어요. 안 돼요. 들어가셔야 해요. 다른 경비병들이 지훈에게 달려갔습니다. 20m, 10m,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최강호가 소리쳤습니다. 리현철, 너는 배신자야. 내 가족도 다 죽는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어요.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어요. 경비병들이 지훈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의료진, 대사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저는 지훈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지훈 씨, 버텨요. 지훈이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성공했죠? 네, 성공했어요. USB는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그럼, 됐어요.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지훈을 싣고 떠났습니다. 한 외교관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벽에 걸린 태극기를 봤어요. 45년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자유였습니다. 보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가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잠시 쉬십시오. 곧 영사님이 오실 겁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속옷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정권을 흔들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대사관 담장 너머로 베를린 거리가 보였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문이 노크됐습니다. 리현철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30대 후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영사 김태훈입니다. 지훈 씨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리현철 씨 혹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USB를 건넸습니다. 김정은 통치자금 관련 자료가 다 있습니다. 비밀 계좌 127개, 5년간 거래 내역, 모든 것이요. 김태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엄청난 자료네요. 네. 이게 공개되면 북한 정권이 흔들릴 겁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이건 리현철 씨 생명을 지키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며칠 후 독일 정부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울로 이송되기로 했어요. 특별기였습니다. 베를린 공항 정부 전용 시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훈도 함께였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리현철 씨 준비됐어요? 네. 지훈 씨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10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 전용 시설이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북에서 배웠던 남조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국정원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TV, 냉장고, 책상.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정말 살았구나. 정말 자유를 얻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만은 아니었어요. 평양에 남겨둔 가족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호야, 선이야, 미안해. 아빠가 먼저 떠나서. 하지만 살아야 했어. 살아서 너희를 구해야 해.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하지만 고문은 없었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리현철 씨 USB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입니까? 100% 진짜입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 자료면 북한 불법 자금망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127개 계좌 구조, 자금 흐름, 해외 협력자들.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조사가 끝난 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북한 고위 망명자 증언 공개. 김정은 비자금 50억 달러 규모. 제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어요. 이 망명자가 제공한 자료로 127개 비밀 계좌가 확인됐으며 뉴스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세상이 알았어. 진실을.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줄 편지였어요. 준호야. 아빠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선택했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거야.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직접 전할 날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자유의 잠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출 2주 전 이야기예요. 베를린의 어느 서점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들렀어요. 독일어 서적 사이에 한국어 책 코너가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탈북자 수기였습니다. 제목은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망명은 배신이 아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다.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책을 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밤새 읽었어요. 탈북자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자유를 향한 갈망. 새벽 3시 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유를 선택할 수 있을까?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정보를 검색했어요. 망명 절차 보호 방법 사례들. 모든 것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망명 사례가 몇 건 나왔어요. 1997년 이집트 공사, 2016년 영국 외교관.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이 지켜줬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능해. 가능할지도 몰라. 다음 날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자유롭게 신문을 읽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아무도 감시받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체포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구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대표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철문이 감옥 문 같았어요. 경비 검색이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이 우리처럼 보였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오늘도 더러운 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서 150만 유로를 이체하는 거래였어요. 평양 특권층의 해외 부동산 구매 대금이었습니다.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클릭하기가 싫었어요. 이 돈으로 북한 어린이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 몇 개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 몇 개 병원에 약을 공급할 수 있을까? 하지만 클릭했습니다. 거래 완료. 저는 여전히 체제의 톱니바퀴였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어요. 11월의 베를린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학교에 갔을까? 밥은 먹었을까? 아빠 생각은 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평양으로 전화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모든 통화는 감청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잘 지내니? 공부 열심히 해. 아빠가 곧 할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선이가 핸드폰을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제 문자를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식당 앞을 지나갔어요. 간판에 서울 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어요.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을 봤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독일 국제방송이었어요. 한국어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화면에 국회 본회의장이 나왔어요.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탈북민 보호와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한 의원이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북한 주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 동포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동포다. 북한에선 인민을 버렸어요. 굶겨 죽이고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달랐어요. 북한 주민을 동포라고 불렀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 저곳이라면 저를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깅을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8km를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담장 위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이었어요.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저곳이 자유구나. 저 문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8km를 어떻게 무사히 달려올 것인가? 보위부 요원들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 무엇보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숙소에 도착해 다시 탈북자 수기를 펼쳤어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버린 게 아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내가 죽으면 가족도 끝이다. 하지만 내가 살면 언젠가 구할 수 있다.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맞아. 내가 살아야 해. 살아서 싸워야 해. 그래야 준호와 선의를 구할 수 있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망명하겠다.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독일 내 네트워크, 연락처. 조심스럽게 암호화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훈을 만났어요. 그와의 첫 만남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루트 계획, 탈출 시간, 비상 연락망.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귀국 명령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귀국 명령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그럼 서둘러야 해요. 3일 후 새벽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리현철 씨 각오되셨죠? 네. 각오됐습니다. USB 준비하세요. 그게 생명줄입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밀 폴더의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127개 계좌 목록, 거래, 내역 증거 문서. 2시간이 걸렸어요. USB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을 흔들 폭탄이다. 이것이 내 목숨을 지키는 방패다. 이것이 준호와 선의를 구하는 무기다. 속옷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꿰맸습니다. USB를 넣고 단단히 봉했어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배낭을 챙겼습니다. 조깅복, 운동화, 여권, 현금. 최소한만 담았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D-3, D-2, D-1점.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와 선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살아야 해.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일어나 조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리현철, 너는 할 수 있어. 반드시 살아남아. 배낭을 메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평소처럼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평소 루트로. 1km, 2km.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2km 지점. 이제였습니다. 오른쪽 골목으로 꺾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질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총알을 피하고 추격을 따돌리고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지훈은 다쳤지만 살았습니다. USB는 안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싸움. 북한 정권의 부패를 폭로하는 싸움.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구하는 싸움. 저는 준비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택한 자유였으니까요. 서울국정원 안가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고문은 없었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아침 조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USB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했어요. 리현철 씨, 이 계좌는 누구 명의입니까? 김정은 여동생 김혜정 명의입니다. 금액은 3억 2천만 달러입니다. 용도는 유럽 명품 구매와 부동산 투자입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했습니다. 다음 계좌는 김정은 장남 교육 자금입니다. 스위스 계좌에 1억 5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127개 계좌를 모두 설명했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조사 중간중간 TV를 봤어요. 독일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시내 총격전 사건이었어요. 지난주 새벽 베를린 시내에서 발생한 총격전. 북한 외교관의 망명 시도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총격 현장이 나왔어요. 깨진 유리창, 총알 자국, 피 흔적. 독일 경찰은 북한 대사관에 강력 항의했으나 북한 측은 외교적 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최소 20발 이상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달렸던 길이었어요. 죽을 뻔한 그 새벽. 생존자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 보호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리현철 씨, 독일 정부가 북한에 정식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묵살했어요. 하지만 국제 여론은 우리 편입니다. 다행이네요. 리현철 씨 덕분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용기. 그게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고 싶었던 걸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방에서 혼자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양은 밤이면 암흑이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하지만 서울은 불야성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리현철 씨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지훈 씨는요? 회복 중이에요. 다음 주면 퇴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지훈 씨 없었으면 저 죽었을 겁니다. 리현철 씨도 용감했어요. 8km 달렸잖아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용감했다. 하지만 떨렸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총알이 옆을 스쳐 지나가던 순간, 지훈이 쓰러지던 순간, 대사관 철문을 통과하던 순간, 모든 게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김태훈 영사가 찾아왔습니다. 리현철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부가 리현철 씨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요? 네. 국제사회에 북한 비자금 실태를 알리기로 했어요. 제 신원도 공개됩니까? 그건 리현철 씨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공개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빛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십니다. 일주일 후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이었어요. 저는 TV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단상에 섰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고위 망명자가 제공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해외 비밀 계좌 127개를 확인했습니다. 총액은 최소 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자금은 북한 인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으나 특권층의 사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계좌 목록이 나타났어요.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구체적인 정보는 유엔 안보리와 각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망명자 신원은 공개합니까? 본인 동의하에 공개합니다. 리현철. 45세. 10년간 베를린에서 북한 통치 자금을 관리한 인물입니다. 제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여권 사진이었습니다. 북한 반응은?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입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어요. 북한 금융 비밀 폭로. 김정은 50억 달러 비자금.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북한 고위 망명자의 폭탄 증언.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김정은의 숨겨진 금고. 재방문이 노크됐습니다. 리현철 씨 청와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틀 후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긴장했어요. 대통령을 만나다니. 본관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리현철 씨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각하. 편하게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을 두고 오신 결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각하, 제 가족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엔을 통해 압력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현철 씨, 이제 자료를 국제사회에 본격 공개하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었어요. 훌륭합니다. 대한민국은 리현철 씨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라구나. 국민을 지키는 나라. 동포를 보호하는 나라. 일주일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네트워크 증거를 제출합니다. 화면에 제가 제공한 자료가 떴어요.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북한 정권의 범죄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즉각적인 제재 강화가 필요합니다. 중국 대표는 조심스러웠어요. 자료의 진위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 정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독일도 동참합니다. 북한 계좌 동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스위스가 김정은 계좌 열개를 동결했습니다. 싱가포르도 3개 계좌를 막았어요. 각국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 진실이 빛을 보고 있어. 하지만 평양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성명을 냈어요. 반역자 리현철은 민족의 배신자다. 그와 그의 가족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호야, 선희야, 미안해. 김태훈 영사가 연락했어요. 리현철 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가족 보호를 결의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국제감시단이 평양에 경고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북한도 국제 여론을 의식합니다.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안가를 나와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천국 같았어요. 처음으로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자유롭게 물건을 샀어요. 라면, 과자, 과일, 음료수.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8,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평범한 인사가 감동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신라면이었어요. 한 젓가락 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TV를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웃을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꿈꿀 수 있는 자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의 아빠는 여기서 살고 있어. 자유로운 나라에서. 언젠가 너도 이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편지를 또 썼어요. 5번째 편지였습니다. 준호야. 오늘 아빠는 라면을 먹었어. 너무 맛있어서 울었어. 너도 언젠가 이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자유의 맛을. 아빠가 반드시 그날을 만들 거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이 편지들을 모두 전할 날이 올 거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를린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총알이 빗발치던 순간. 지훈이 쓰러지던 순간. 대사관 철문을 통과하던 순간. 살았어. 정말 살았어.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싸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싸움. 가족을 구하는 싸움. 저는 준비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였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자유의 잠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준호와 선희와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아빠, 여기 좋다. 그래, 좋지. 우리 매일 오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현실이 될 꿈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증언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유엔 본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3표, 기권 2표.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각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은행들이 북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도 조사에 착수했어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케이맨제도 하나둘씩 북한 비자금 통로가 막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에서 이 모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각국 언론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CNN 북한 금융 네트워크 붕괴 시작. BBC 한 망명자가 바꾼 세계. 뉴욕타임스 양심이 독재를 흔들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훈 영사였어요. 리현철 씨 국제 기자회견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전 세계 언론이 리현철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해야 할까요? 선택은 리현철 씨 몫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직접 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주일 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AFP,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리현철 씨 괜찮으세요? 정부 대변인이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대로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현철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0년간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통치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김정은 정권은 인민을 굶기면서 해외에 50억 달러가 넘는 비자금을 숨겨놨습니다. 이 돈은 인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지만 특권층의 사치품이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곳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첫 질문이었어요. CNN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슴이 아팠지만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평양에 있습니다. 매일 걱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야 그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BBC입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로이터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북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미제의 괴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해외에서 본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번영했습니다. 무엇보다 동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울렸습니다.
1시간 넘게 질문이 이어졌어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한국 기자였습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준호가 볼 수 있을까요? 미안해. 아빠가 먼저 떠나서. 하지만 아빠는 포기 안 해. 반드시 너를 구할 거야.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아빠가 약속할게. 회의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많은 기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쉼터로 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태훈 영사가 물을 건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했어요. 고맙습니다.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리언철입니다.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가족 생각하면 눈물 난다. 한국이 잘 보호해주길. 다음날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었어요. 북한에 돈을 쫓던 남자, 그의 양심이 세계를 울리다. BBC도 특집을 냈습니다. 리언철의 선택, 가족보다 진실을 택한 남자. 뉴욕타임스 사설이 실렸어요. 한국의 도덕적 승리, 자유의 가치를 증명하다. 일본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북한 엘리트마저 인정한 대한민국. 저는 아파트에서 이 모든 뉴스를 봤어요.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증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언철 씨를 의회 청문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워싱턴으로 가야 합니까? 네. 상원 외교위원회입니다. 2주 후 워싱턴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 앉았어요. 증인석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리언철 씨를 환영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3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비밀계좌 구조, 자금 흐름, 해외 협력자들.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상원의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 줄 몰랐습니다. 즉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한 의원이 다가왔어요. 리언철 씨, 당신은 자유세계의 영웅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지켜서 다행입니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인권이사회 특별 세션이 열렸어요. 저는 연설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엔 총회장에 섰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 뒤에 수백만 인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굶주림, 억압, 공포. 저는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을 바꾸려면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인민은 보호해야 합니다. 제재는 정권을 향해야지 인민을 향하면 안 됩니다. 부디 북한 인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193개국 대표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연설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북한 인민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훌륭했습니다. 2주간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언철 씨, 소감 한마디만요. 미국 방문은 어땠습니까?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세계가 북한 인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북한에 남아 고통받는 인민입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평화로웠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리언철 씨, 뉴스 봤어요.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유엔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1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준호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들이었어요. 새 편지를 꺼내 썼습니다. 준호야. 오늘 아빠는 유엔에서 연설했어. 193개국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 하지만 아빠 마음은 무거워. 너 없이 받는 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빨리 너를 안고 싶구나.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직접 전할 날을 기다리며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리언철 씨 증언으로 북한 비자금 200억 달러 차단 성공. 각국 정부 대북 제재 강화 합의. 국제사회 리언철 씨에게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노벨 평화상.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준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아빠.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야. 꿈에서 깼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어요.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자유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날 그날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증언은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유럽연합이 북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의했어요. 북한 외교관 추방 항공기 운항 금지 금융거래 차단. 일본도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송금 전면 중단. 변화의 물결이 거세졌어요. 저는 서울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태훈 영사가 찾아왔어요. 리언철 씨 프랑스 정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프랑스요? 네. 파리에서 북한 인권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기조연설을 해달라고요. 제가요? 전 세계가 리언철 씨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 후 파리로 향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리언철 씨. 당신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호텔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날이 포럼이었습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대강당이었어요. 50개국 대표 500명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에펠탑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프랑스어 통역이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선 자유가 없었어요.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꿈꿀 자유. 청중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0년간 저는 독재자의 돈을 관리했습니다. 인민의 피로 만든 돈을.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500명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연설 후 프랑스 외무장관이 다가왔어요. 리언철 씨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북한 인권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파리에서 베를린으로 이동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베를린이었어요. 독일 의회에서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연방의회 청문회장에 섰어요. 이곳에서 불과 1년 전 저는 도망쳤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요. 의원들이 숙연히 들었습니다. 독일은 분단을 극복했습니다. 한반도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발언했어요. 독일은 한국을 지지합니다. 리언철 씨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우리는 북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베를린에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영국 의회 상원에서 연설했어요.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궁전이었습니다.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 인민도 그 권리가 있습니다. 영국 의원들이 박수로 화답했어요. 3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리언철 씨 환영합니다. 진실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어요. 리언철 씨, 저는 탈북민입니다. 15년 전에 왔어요. 그러셨군요. 당신 덕분에 희망을 봅니다. 북한도 변할 수 있다는.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도 북에 있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소파에 눕혔어요. 휴대전화에 메시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초청장들이었어요. 캐나다 의회, 호주 국회, 브라질 상원. 모두 증언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고 싶었어요. 3주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노벨위원회가 올해 평화상 후보 1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북한 망명자 리언철 씨입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어요. 리언철 씨는 목숨을 걸고 독재 정권의 부패를 폭로했으며 전 세계 인권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김태훈 영사였습니다. 리언철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과분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상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것,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오후에 지훈이 찾아왔어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리언철 씨 노벨상 후보라니 대단해요. 지훈 씨 덕분입니다. 목숨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리현철 씨 용기 덕분이에요. 우리는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이 생각나네요. 지훈이 말했어요. 베를린 새벽이요? 네. 죽을 뻔했죠. 지훈 씨가 없었으면 저 죽었을 겁니다. 우리 둘 다 살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한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리현철 씨 가족 소식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매일 걱정돼요. 유엔에서 계속 압력 넣고 있대요. 효과가 있을까요? 희망을 가져야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리현철 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생존을 넘어섰어요.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하고 제 가족은 위험해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리현철 씨가 시작한 변화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편지들을 꺼냈어요.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새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대. 믿기지 않지? 하지만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건 상이 아니야. 너를 안는 거야. 그게 아빠의 진짜 꿈이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악몽이 없었어요. 꿈에서 저는 시상식장에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었어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옆에 준호와 선희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아빠 축하해. 고맙다 준호야.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꿈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자유의 하루였어요.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하루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가족을 만날 그날까지, 북한이 변할 그날까지, 자유가 온 한반도에 퍼질 그날까지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희망도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고위 망명자 리현철 씨의 가족도 상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제안을 했다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훈 영사였어요. 리현철 씨, 들으셨죠? 네. 방금 뉴스로 봤습니다. 판문점에서 상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준호와 선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1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이 천년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준호와 선희를 만날 생각에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사과하지? 지훈이 전화했습니다. 리현철 씨 축하해요. 드디어 만나시네요. 네. 믿기지 않아요. 준비되셨어요? 모르겠어요. 떨려서. 괜찮을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정부 차량이 저를 판문점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1시간.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DMZ를 지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책선이 보였어요. 저곳 너머가 북한이었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관계자가 안내했어요. 리현철 씨 상봉실은 2층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상봉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탁자 하나와 의자 몇 개. 창문 너머로 북한 쪽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가리켰어요.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희와 준호였어요.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희는 많이 야위었어요. 준호는 키가 컸습니다. 훌쩍 자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선희가 들어왔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저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가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호도 들어왔어요. 많이 컸습니다. 이제 제 어깨까지 왔어요. 준호야.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 버리고 갔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준호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시간이 2시간입니다.
관계자가 말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이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준호 때문에 버텼어요. 처벌은 받았어? 감시구역으로 옮겼어요. 정치범 수용소는 안 갔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TV에서 봤어요. 몰래요. TV에서. 네. 유엔에서 연설하는 거요. 외국 방송 몰래 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랬구나. 아빠 멋있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맙다 준호야. 아빠는 내가 미워할 줄 알았어. 처음엔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아빠가 옳은 일 한 거. 선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우리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계속하세요. 진실 밝히는 일.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북한 인민들이요. 당신이 포기하면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선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도 괜찮아요. 아빠 때문에 친구들이 저 놀려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아빠가 영웅이니까.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해.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관계자가 들어왔어요. 시간입니다. 벌써요? 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선희와 준호도 일어났어요.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선희가 말했어요. 만날 거예요. 반드시. 언제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 안 해. 반드시 함께 살 거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약속해요. 다시 만난다고. 약속할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그들이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준호가 뒤돌아봤습니다.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어요. 20통이 넘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들을 줄 날이 올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석양에 물들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 기적의 강. 이 강처럼 저도 흘러왔습니다. 지옥에서 자유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2027년 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TV 화면에 두 정상이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인도적 교류 확대 합의. 이산가족 자유 왕래 추진.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옆에 지훈이 있었습니다. 리현철 씨 봤어요? 변하고 있어요.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리현철 씨 덕분이에요. 리현철 씨가 시작한 변화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선희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요. 한 달간 서울에 있을 수 있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저는 그들을 꼭 안았습니다. 왔구나. 정말 왔구나.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한강 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지금 당장 가자. 우리는 한강 공원으로 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준호가 감탄했어요. 그렇지. 아빠도 처음 봤을 때 울었어. 왜요? 자유가 너무 아름다워서. 선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응. 이제 곧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세상이 바뀌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피크닉하는 가족들. 이게 자유구나. 선희가 중얼거렸어요. 응. 그리고 언젠가 북한도 이렇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응.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아니. 못 받았어. 왜요? 상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야. 너희를 만나는 거. 아빠, 저는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준호야, 저 강 이름이 뭔지 알아? 한강이요. 맞아. 아빠 작전명이기도 했어. 코드명 한강. 멋있어요. 이 강처럼 아빠도 흘러왔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선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곧 함께 흐를 수 있겠죠? 응, 반드시. 2029년이었습니다. 남북 교류가 본격화됐어요. 이산가족 자유왕래가 실현됐습니다. 선희와 준호가 서울로 완전히 이주했어요.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선희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응, 잘 잤어. 준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이야기요. 선생님이 하래요. 떨리겠네. 괜찮아요. 자랑스러운 이야기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꿈꿀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요? 한강공원 산책하려고. 같이 갈래? 좋아요. 오후에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하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로웠어요. 5년 전이 생각나네요. 선희가 말했어요. 베를린 새벽이요? 네. 여보가 도망칠 때. 무서웠어. 죽을 뻔했지. 하지만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 듣고 싶대요. 그래? 네. 북한에서 온 영웅이래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용기잖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준호의 아빠가 편지 줄 게 있어. 편지요?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30통이 넘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너한테 못 보낸 편지들이야. 5년 동안 썼어. 준호가 한 통을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미안해. 못 보내서. 아니에요. 지금 받아서 더 좋아요. 준호가 모든 편지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아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갈까? 네.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자유로웠습니다. 5년 전 저는 총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여보, 행복해요? 선희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1만 명 상봉성사, 북한 개방 정책 속도, 평양의 외국 기업 진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시작한 변화예요. 아니야. 많은 사람들 덕분이야. 하지만 아빠가 용기 냈잖아요. 처음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밤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코드명 한강. 제 작전명이었습니다. 그 작전은 성공했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족도 구했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꾼 것. 희망을 준 것. 여보, 자요. 내일 준호 학교 발표 보러 가야죠. 그래. 자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희가 옆에 누워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자유의 잠이었어요. 꿈에서 저는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선희와 준호가 함께였어요. 웃으며 손을 잡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조국은 국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저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저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한강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